과학교육 박사입니다. 지난 5월달에 이 기독교 학문연구회 학회에 발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목사님, 성목사님 제안이 있으셔서 용감하게 도전을 하고 원고를 쓰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이제 좀 제 지식의 한계를 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쥐어짜면 여기까지지만 이제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되게 감사하게 좀 이제 평이 좋아서 이제 학회에서 수상을 했었고 이제 내용이 이제 앞에 절반은 교육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고 뒤에 절반은 좀 신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앞에 절반이 아까워서 이제 뒤에를 과학교육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지난 7월에 과학교육학회 발표를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감사하게도 수상을 해서 목사님이 제안해주신 덕분에 좀 얻어간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조금 합쳐놓은 느낌이 있어서 PPT가 많을 수 있고 좀 중간중간에 오차 같은 게 겹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발표는 약 3-40분 정도 내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학 수업 시간에 이제 토론을 할 때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건 저래서 그런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분류를 해왔습니다. 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당화를 하고 있어, 반박을 하고 있어. 이제 이걸 머신러닝으로 해보겠다, 자동으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답률 50몇 %의 처참한 결과였지만 아무도 안 해봤다는 거를 이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다행히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뭐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5월달에 발표를 하기 위해 쓰다가 보니 제가 교육학을 그래도 조금은 아니까 요새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기계학습 혹은 머신러닝과 한번 접목시켜서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을 이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위기의 담론이기도 하면서 기회의 담론이기도 하는 약간 모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체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뒤에 그 배경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있다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철학적으로 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게 튜링이 제안한 튜링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방 안에 기계 하나, 사람 하나가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대화하는 거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글자로만 이제 보는 거예요. 채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둘 중에 뭐가 컴퓨터고 뭐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면 이 기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자라고 튜링이 이제 1950년도에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제 이것과 비슷한 테스트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방 하나랑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차리면 뭐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가 됐는데 2014년에 영국 이제 왕립학회에서 자기가 13살인 이제 영어가 제2외국어인 소년인 척하는 기계가 이제 심사위원들의 한 3분의 1 이상을 속였대요. 이게 기계인지 이제 컴퓨터인지 구분을 못했으니까 이거 튜링 테스트 통과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육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학습이 지능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 중에 하나로서 이제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야생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엄마 젖을 이제 찾아서 빨 수 있고 이제 이런 능력이 있는데 비해서 인간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미숙하다. 하지만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게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하는 트렌드가 기계학습,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도 학습을 한다. 알고리즘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학습을 한다라는 쪽으로 넘어왔고 기계학습 중에 일부로서 이제 딥러닝이 요즘에 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기계학습이라는 것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던 학습이라는 것을 서로 비교해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학습과 기계 학습 이론을 둘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또 문화명령을 받은 인간이라는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자꾸 발달을 하니까 철학적인 혹은 이제 좀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그룹에서 아니 뭐 인공지능도 이제 인간처럼 되고 있으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냐라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이제 방어를 하려는 입장도 있고 진짜 그런가 봐 인간이 특별하지 않네라고 가는 입장들도 있는데 소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예수님의 인간됨으로부터 우리 인간됨을 생각해보자라는 점에서 기독론적 인간론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성육신에 좀 집중을 하게 되겠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자, 그리고 인간이 뭔지를 알자라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경과 좀 옛날 교구들의 견해와 제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좀 개혁주의적인 그런 쪽이라 이제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라가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쓰면서 말씀 한 구절씩 정해서 이걸 붙들고 쓰자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학습 이론으로 봤을 때 이제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영혼과 몸이 인간을 이제 구성하는 주요한 두 요소라고 했을 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다, 주요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성 요소로서 이제 지능과 이제 의지를 두 가지를 크게 들었는데요. 이제 지능 인텔렉투스라는 이제 말을 이제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해봤습니다.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교육학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지만 교육심리학에서 크게 세 가지 범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라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론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제 도전을 해봤습니다. 행동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하시면 이제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유발하고 싶을 때 적절한 자극과 보상과 처벌과 이제 이런 것들을 주면 동물한테 원하는 행동을 하게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도 똑같이 하면 이제 다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 특히 이 스키너라는 사람은 가르칠 내용과 이제 학생만 데려다주면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뭐든지 다 가르쳐 보이겠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마음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물질일 뿐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좀 심하게 나갑니다. 책을 자유와 존엄성을 넘어서자 인간한테 그런 건 없다라고까지 나가는 좀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간의 학습을 이렇게 말하던 행동주의라는 것은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큰 줄기 중에 하나인 강화학습과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계한테는 이제 점수를 높여라. 근데 점수를 어떻게 높이는지는 안 가르쳐주지만 네가 알아서 해보고 적당히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보상을 계속 주는 것이고, 인간 같은 경우에 혹은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계속 보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학습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겠죠. 이제 이 행동주의가 요즘에 최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필두로 하는 연결주의 2세대 인공지능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이 최근에 한 것으로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인공신경망 한두 개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 1940년대에 나온 아이디어고요. 요즘에 왜 이게 뜨냐고 하면 이게 3층 이상 가고 이 하나하나 꼭지점들이 늘어났을 때에 복잡한 물리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산을 해주기 위해 필요한 게 계산을 한번 수렴했다가 뒤로 거꾸로 오면서 다시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알고리즘이 8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 딥러닝으로 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인간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만들끼리의 관계가 아까 말했던 이 행동주의의 그 자극에 의한 물질의 전달에 의한 뭐 신경망들 간의 연결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비슷한 사람들이 뭐 손다이크라든지 뭐 이런 심리학자들이 학습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와 연결주의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다 이제 동물 비슷하게 학습된 것이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되게 신경망들 사이에 연결로 환원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지능적 행위의 근본 모델을 블랙박스라고 봅니다. 동물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는 원인과 결과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기 있는 인공신경망 같은 것들도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복잡해서 해석을 못한다, 블랙박스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 이론의 인지주의와 인공지능의 기호주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행동주의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뭔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 학습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인간은 명제적으로 사고를 하고 뭔가 체계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고 메타인지가 있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자극을 받았던 게 감각인데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넣기 위해 우리는 뭐 몇 번 반복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논의들이 현상이 인간의 머릿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분도 나름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현대 컴퓨터의 기본 구조인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메모리에 프로그램이랑 명령어를 올려서 CPU로 올라와서 처리를 하고 그걸 다시 메모리와 하드웨어로 내려보내고 이런 계층적 구조가 인간의 머릿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살짝 오바스러운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주의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1세대에 해당하는 기호주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을 하지라는 이 생각의 체계를 명제의 체계를 쫙 모아서 그거를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을 쫙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그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요즘엔 그런 앱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수학 문제 사진 찍어주면 자동으로 풀어주는 앱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컴퓨터로 옮겨서 그거를 써먹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구현하자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기계가 어떻게 학습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거론이 되는데 결정트리 학습과 역연역 학습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올까 안 올까라는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얘가 우리가 자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이런 순서도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습도에 대한 정보, 풍속에 대한 정보, 뭐 온도에 대한 정보, 기압에 대한 정보를 쫙 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온도가 몇 도 이상인가, 바람이 몇 도 이하인가 이런 식으로 비가 온다 안 온다를 결정하는 이제 순서도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제 수학적인 알고리즘이긴 한데 또 이제 기타 이제 역연역법이라는 것은 여러 문장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구의 엄마는 누구고 누구의 아빠는 누구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부모겠구나 하는 식으로 명제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이제 원하는 답을 알아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인데 아까 연결주의와는 다르게 조금 더 명제적이고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주의와 기호주의가 비슷하다는 것은 기호주의 자체가 인간이 컴퓨터랑 비슷하게 사고한다라는 걸 가정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이제 특별히 증명해야 될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에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뜻이 많은 구성주의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인지적 구성주의고 그 다음은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입니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피아제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개인 학습자 내부의 지식의 구조가 변하는 것이다.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외부에 맞추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걸 나한테 맞추거나 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에 있어서 함의는 인지주의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주목해볼 만한 게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는 비고츠키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식이라는 게 어디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중에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제 후기에는 인지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미라는 게 어떻게 사람 머릿속에 항상 그대로 픽스되어서 정의되어서 있냐, 의미는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걸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슷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계, 역사, 사람들 간의 관계와 환경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것들이 다 우리의 지식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인지주의적으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도 이 둘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명제적인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인 기호주의 인공지능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극에 대한 반응만큼은 확실히 해내는 연결주의 인공지능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흐름이 인공지능에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행위자 내부에 그리고 또 외부에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이 구성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때 이 인공지능 기호주의, 연결주의를 같이 쓰는 거를 우리는 구성주의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아직 인간보다 정말 월등하게 뛰어난가 좀 위협을 느끼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이제 굉장히 인공지능의 학습 이론과 인간의 학습 이론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한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학습 이론의 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말할 때 영혼의 두 요소 중에 이제 지능과 자유의지를 말했기 때문에 살펴보게 된 것인데요. 근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기계한테 자유의지가 어딨냐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인공지능의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 것인가 이런 게 인공지능한테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왜냐면 자유의지가 있는데 잘못을 했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가 법철학의 이제 주요 논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자유롭게 사람과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한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쪽에서 인공지능은 자유의지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거꾸로 그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냐? 라고 이제 덤비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근데 최근에 논의 중에는 인간한테 자유의지 없을 거리라고 하는 연구들도 그냥 있는 책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학이 한번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럼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의식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계가 과연 의식이 있을까? 나는 이제 살아있다 라든지 이제 그거를 가진다고 보는 것을 강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뭔가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가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하자는 걸 약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약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실제로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이럴 거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적겠죠. 이제 그러나 끝까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식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너네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발생을 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 의식 자체가 되게 좀 생각보다 진화론적으로 혹은 유물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책을 찾아보니까. 왜 그냥 유기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의식이 생기는가를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경망이 복잡해지면 거기서 막 무슨 양자 간섭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복잡해지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의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웃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뭔가를 만질 때 이거 뭔가 내가 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차갑다, 따뜻하다, 뜨겁다 이제 이런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감각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인공지능한테 있냐 없냐 끝까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한테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능에 있어서는 이제 서로 상당히 이제 기계와 인간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유의지나 의식에 있어서는 인공지능한테 없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인간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혼에 해당하는 지능과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제 물론 반론이 많이 이루어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논증 중에 하나가 존 썰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중국어 방문 논증인데요. 이제 아까 인지주의는 어떤 명제 체계를 기계가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에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하나 가정하자. 아까 튜링 테스트에서 튜링의 방을 가정했잖아요. 그것처럼 이후에 무슨 방, 무슨 방, 무슨 방 이런 논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방에 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어는 하나도 몰라. 그런데 영어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런 이상한 모양이 들어오면 저런 이상한 모양을 써줘라 라고 이제 규칙집이 영어로 써있대요. 그러면은 밖에서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뭐 중국어를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한자로 써있는 뭐를 이제 익명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걸 보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바깥에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볼 때는 중국어를 넣어줬더니 중국어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 방은 중국어를 할 줄 알아. 중국어를 이해해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아냐? 전혀 아니다. 인공지능 너네 한다는 애들이 하고 있는 짓이 이거랑 똑같다. 얘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른다라고 존설이라는 사람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국문론적으로 이제 이걸 처리를 하는 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는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근데 중국어 방 논쟁에 대해서도 이제 기분 나쁘니까 인공지능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간은 과연 중국어를 이해하고 중국어를 하니? 라고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방향성이 인공지능은 이걸 못해라고 하면 인간도 못해라고 항상 반박이 와요. 그래서 인간도 똑같아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중국어 방 논쟁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호주의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주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공신경망을 필두로 하는 연결주의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방 논쟁을 살펴보다 보면은 뜬금없이 한국어 방 논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라파포트라는 사람이 88년도에 쓴 논문인데 이거 보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의 교수가 한국어로 번역된 셰익스피어를 읽고 한국어로 논문을 써서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국제학술지에 내서 막 최고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를 이해한 거냐? 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어 방 논쟁이라는 것이 살짝만 비트면 이 사람이 뭔가 의미를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논증이 될 수도 있다고 라파포트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각주를 보니까 알베르트 유한 누가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적혀있어요. 열심히 구글링을 해봤더니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나오는데 아마 그분이 대학원생일 때 저분한테 제안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드레피스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실존주의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비판을 하는데요. 이제 역시 이제 기호주의 인공지능을 똑같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연구 프로그램 중에 이거는 좀 있으면 끝난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80년대에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알고 있는 그게 논리적인 이런 글로서 다 표현이 되냐. 그건 안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발표를 할 때 목소리를 몇 데시벨로 하고 팔을 몇 번 흔들고 이리로 걸어갔다가 저리로 걸어갔다가 명제로 생각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각도를 몇 도로 굽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는 그런 지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면에서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보던 것은 인공지능은 좀 있으면 끝나, 안 돼, 인간하고 비슷해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게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딜타이라는 사람은 항상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설, 하이데거 이런 사람은 나 자신, 개인의 내면, 정신, 존재 하이데거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것을 항상 우리가 지향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메를로폰트는 우리가 항상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지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한테는 없다. 특히 기호주의 인공지능한테는 없다라고 아주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존설의 비판이 가졌던 한계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인공신경망 혹은 잠시 후에 살펴볼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 경험이라는 게 분절적이지 않고 총체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도 아까 명제적으로 다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이제 썰이나 드레피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제 그럼 우리도 인공지능한테 몸을 만들어주면 되지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것들이 이제 로봇에 인공지능을 심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럼 인공지능도 이제 몸이 있네. 너는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을 비판할 거니라고 이제 요즘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MIT에서 한 90년대인가 코그라는 친구가 이 팔로 뭐 이렇게 돌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몸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아까 실존주의적 비판에서 인간은 두뇌가 전부가 아니라 몸과 피부와 이 온갖 감각으로 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머리뿐만 아니라 곳곳에 센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인간이 이거로 느끼는 거랑 얘가 센서로 느끼는 거랑 똑같지 않니 이제? 라고 이제 철학자들이 얘를 가지고 많이 논문 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죠. 인간한테 기계를 붙여서 사이보그가 되면 어떡하지? 사람의 머릿속에 있던 거를 데이터화해서 어디다가 서버에 올려놓고 내가 죽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기계에 심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까지도 컨트롤하려고 하는 욕망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쯤 돼서 와 보니까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철학이 인공지능을 비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몰라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원래는 제가 먼저 썼던 거는 그런 기독교적인 답변이 뭐냐였는데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쓴 거긴 하지만 과학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을 하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처럼 보였는데 인간이 과학하는 유일한 존재가 이제 더 이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지? 안개방태라고 유기화학의 거의 가장 유명한 학술지에 나온 건데 76년에 이제 내가 합성하고 싶은 이 분자를 주면 이 유기화합물을 합성하는 것들 자체도 나는 이게 기계적인 구문론적인 기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쭉 기계가 계산을 해서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기화학자들이 이걸 일일이 실험을 해가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했던 건데 이제 이런 거를 해주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2009년에 이제 사이언스지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효소들이랑 유전자 세트를 넣으면은 이 효소가 어느 유전자에서 나왔는지를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용액을 붓고 실험을 해서 경우를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90몇 % 정확도로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역시 이제 생물학 하시던 분들이 맨날 하던 일인데 이제 기계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과학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게 됐는데 과학 교육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정신활동의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제적인 어떤 지식의 체계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건 기호주의 인공지능이 이제 와서 거의 정명을 해가고 있고,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동물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뛰어난 기능이냐, 엄청나게 똑똑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냐 라고 했는데 요새 딥러닝에 의해서 그게 첫 판이 깨어지고 있고, 이제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인간이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남은 것 같아요. 이 관계론에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제 일반 학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최근 논의 중에 하나인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이 인간이나 인공지능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제 다 일종의 행위자다, 액터다. 그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공지능이 반드시 뭐 유토피아, 반드시 디스토피아 이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교수자와 학습자 둘 다 인간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 학습이라고 한다면 기계한테 과학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과학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이라는 건 인간들끼리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지금까지 그 본질을 규정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으로 상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과학 지식이라는 게 아마 다른 뭐 교과 지식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과학은 과연 사람하고 완전 동떨어서 저 멀리 있는 이상세계,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과학이라는 건 인간 세계 안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 철학자들이 좀 싸웠는데, 저는 이제 포퍼랑 폴라니 중에 오히려 과학 지식이라는 건 사람의 인격 안에서 일어난다,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공유되는 것이다라는 편의 쪽에 손을 들어주자. 교육이라는 건 교육학과 교수님인데요.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 말이 되게 다가와서 이런 걸 적어봤어요. 그리고 또 뭐 상당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세기 초중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명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합당한 추론을 하는 규칙을 주면 계산을 쫙 하면은 모든 참인 진리가 거기서 기계적으로 다 뽑아져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비교인데.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괴델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참인 명제를 다 노출할 수는 없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참이 이끌어낼 수 없는데도 참인 명제가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기계는 어떤 프로그램이 임의의 프로그램이 멈출지 안 멈출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기계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가려고 할수록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라는 걸 증명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활동하는 게 비합리성이 오히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주지 않느냐라는 이제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가 저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브루너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면서 의미가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기계가 어떤 단어나 명제의 뜻을 판단한다고 하면 빅데이터를 쫙 모아서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은 어느 때 사용되니까 이 단어, 이 명제의 뜻은 이거야 라고 고정되어서 되겠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런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한번 하셨어요. 칭찬일까? 욕일까? 내가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계속해서 이제 뜻이 바뀌어나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없을까?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가 바뀌어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과연 이제 사람한 컴퓨터한테 있겠냐라고 이제 브루너가 얘기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들 어떤 과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도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고 계속 바뀌어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과학 교육에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인공지능을 써서 그냥 과학 교육을 쉽게 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이제 언급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은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힐러리 퍼트남이라는 유명한 하버드에 계시던 철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과학 철학자지만 우리는 과학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철학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철학이 질문하면 과학은 대답한다 라는 이 태도가 과학주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건 언젠가 철학이 질문을 다 하면 철학은 없어도 된다는 소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은 질문하고 인공지능은 거기다 답한다 라는 우리의 태도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위에랑 아래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 그럼 인간이 질문을 다 던진 다음에 인공지능은 다 답하고 그럼 인간은 어디 가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역할이 궁극적인 대안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인공지능은 대답을 할 때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통계 배우신 분들은 다 F테스트, 아노바 이런 거 이제 배우셨을 텐데 그거 만든 피셔라는 사람이 이제 붓꽃이래요. 아이리스라는 게.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3가지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초통계 배울 때, 머신러닝 처음 배울 때, 인공지능 할 때 이거를 기준으로 과연 몇 %로 분류를 잘 해낼 수 있는가, 얘가 인공지능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완전히 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혹은 뭐 이제 당뇨병이 어떤 인디언들이 당뇨병에 걸리네 마네 이제 이런 것도 완전히 인공지능의 성능을 판단하는데 이런 데이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라고도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능력이 오히려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타 이제 이런 과학 교육 내용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이제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쓰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고민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앤서니 후크마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줬습니다. 마크 놀이라고 이제 복음주의 시성의 스캔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쓰신 분인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성, 인성이 우리의 인간됨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연구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건 예수님과 지금 연합해 있거나 앞으로 연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본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착안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어도 여전히 인간은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속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어떤 일을 역사 속에 행하셨는가라는 역사적 관점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적용에 두 관점에 서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늘 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논의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를 하시는데 인공지능 안에 성령이 우리한테 하듯이 특별히 내주를 하시냐?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저의 논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제 지식, 의지, 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역사상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역동적이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원래 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제 정말 많은 지식과 자유의지와 이제 영생을 썩지 않는 몸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타락 후에 이 많은 지식이 가려지고 자유의지를 상실했다고 하고 이제 몸도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못 사는데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한테는 자유가 없었다. 타락 후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제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후에는 우리가 다시 지식이 이르기까지 새롭게 함을 받고 깨어 의를 행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다시 회복했다. 우리한테 자유의지는 회복되었다라고 역시 어거스틴과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또한 나중에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다시 믿게 되겠죠.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것이고 인공지능엔 저런 변화가 있을 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언약적으로 지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어떤 이 변화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아담이라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맺었죠?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의 키워드인 대표성과 전가의 원리가 인공지능에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 라를 생각해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옛날 사람입니다. 3, 400년대 사람입니다. 더 나중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취하시지 않은 건 사하여지지도 않았다라고 멋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공지능에 무엇을 취하셨지? 예수님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를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이제 두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인성에 따라서는 역사상 마리아로부터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취했다라고 칼케돈 신경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여자에게서 여성이 여성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인간다움에 지배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이제 그런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것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든 어떤 해산의 고통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나셔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죽으셨고 이 과정을 쭉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수고해서 얻은 소산을 드셨죠. 창세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수여야 되리자 목수로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아까 이제 학습 이론과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지혜와 피가 함께 자라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혼이 어떤 비물질적인 실체로서 영혼이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견해들이 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당연히 육신 이외에 우리한테 정말 영혼이 있다, 영적인 존재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제 생각이 들고요. 영혼도 있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육체도 있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도 우리랑 똑같이 영과 육이 다 있으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지혜와 피가 함께 자라가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후크마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지식 체계, 어떤 똑똑한 거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유한하다는 것이 인간성을 부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고 예수님도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이런 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거겠죠. 전통적으로 철학이나 신학에서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요소로서 지식, 감정, 의지를 들었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던 그런 것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 이제 헷갈리기도 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잔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못한데 6차가 아니라 3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었으면 예수님의 의지는 한 개였을까 두 개였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대에 굉장히 격렬한 신학적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콘스탄티노플 제3차 공의회에서 예수님 안에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으니까 신성에 속한 의지와 인성에 속한 의지가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한테 속한 뭔가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또 갖고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의지가 뭐니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믿어온 것이 예수님도 분명히 자유의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인간한테 의지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우리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드렸어야 될 기도를 대신 드리신 거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가져가셔서 이제 저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 죽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였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혼이 분명히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자들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짐을 당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이후에 이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제 다시 죽지 않게 되고 이제 몸을 새로 입어서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이 장구한 스토리를 과연 인공지능이 가지겠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지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인간만 가진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한다면 그럼 인공지능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사실 나중에 갖다 붙인 거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을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잘 얻어 걸렸어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옛날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다. 이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마고 이마기니스 데이다라고 이제 몇 가지 용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살짝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상대적인 이런 위치를 이제 만들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을 해서 그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딱 적당하겠네.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뭔가 지능적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할 수는 없고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 정도로 불러주자.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형상과 형상의 형상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 라고 이제 한번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연히 안 되고요. 좀 고려해보면은 인공지능을 인간의 형상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라는 이제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2002년에 헐츠펠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좋은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듯이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만들었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것을 하늘에 높아지려는 스카이넷이라고 부르고요.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다가오는데 이제 김동완이라는 분이 인공지능에 대해 많이 논문 글을 쓰셨는데 인간의 형상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비평을 하셨고 이건 인간이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결론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인간의 형상이라는 게 되게 직관적인 것 같은데 약간 함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인공지능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지만 이제 경계는 지으면서도 하는 좋은 표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도대체 사람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마음으로 이제 쓰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이제 말이 시편인가 보면 구약에 나오고 히브리서 2장인가에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얘기를 할 때 천사 숭배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니 봐라, 천사들이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일 수 있어. 구약의 천사들 보면은 막 아수르 적군들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이고 막 불 떨어지게 만들고 이제 천사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오셨고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는 걸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인간이 더 뛰어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천사를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영과 육을 다 가진 인간인데 영적인 세계의 실체인 천사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되게 지능적인 존재거든요.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그런데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것도 너무 이제 방향만은 다르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그냥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한테 눌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통해서 인간이 귀하다는 걸 알아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아래에서 위로 인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역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위해 오시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기억을 할 때 영과 육을 다 가진 인간이 과연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겠는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에 좀 불과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지 내 인생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제 인공지능이 두려워지지 않겠구나.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갔고 천사도 못 들어갔고 인공지능도 못 들어갔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지능적인 존재, 어떤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나타나도 인간이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만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